대한민국에는 예수님, 부처님보다 더 많은 신도가 믿고 따르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교의 성전은 도시 곳곳에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신도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의 노동과 영혼을 바칩니다. 성전의 이름은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네,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처음 고안한 건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비지에였습니다. 20세기 초 그는 좁고 비위생적인 도시 빈민들을 구하기 위해 유니테 다비타숑이라는 혁명적인 공동주택을 설계합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즉 좁은 땅에 높게 지어 많은 사람이 햇빛과 녹지를 공평하게 누리게 하자는 휴머니즘과 효율의 산물이었죠. 하지만 이 철학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도착하자 기괴하게 변질됩니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가 필요했던 한국 정부와 건설 재벌들에게 아파트는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똑같은 성냥갑을 찍어내듯 지어서 팔면 짓기 더 전에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르 코르비지에가 꿈꿨던 모두를 위한 평등한 주거는 한국에 와서 철저한 계급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몇 평에 사는지, 어느 브랜드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연봉과 신분을 증명하는 꼬리표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 구성을 아십니까?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국민 자산의 무려 76.4%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30%, 일본이 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평생 번 돈을 전부 깔고 앉아 숨만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전자산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현재 각종 경제지표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PIR 지수, 즉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서울 기준 25년을 넘어섰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만 천장을 뚫은 이 상황.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아파트 공화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봅니다. 첫 번째 경고 시그널은 부채입니다. 2008년 세계 경제를 박살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서브프라임, 즉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미국 은행들은 직업이 없어도 소득 증빙이 안 돼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심지어 키우는 개 이름으로 대출이 나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죠.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못 갚으면 집을 팔면 된다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볼까요?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 내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는 무자본 갭 투자, 소득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대출을 받은 영끌, 신용 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미국이나 갚을 능력 이상의 빚을 낸 한국이나 집값 상승에 베팅한 도박이라는 본질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집값 폭락은 없다, 도쿄는 다시 올랐다. 이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맨션 가격은 버블기 고점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뉴타운가 아십니까? 도쿄에서 전철로 40분 거리, 우리의 일산이나 분당 같은 배드타운입니다. 한때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넘었던 이곳은 지금 고령화율 50%가 넘는 노인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빈집은 늘어나고 가격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빈집, 아키야는 900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구가 줄면 국가는 모든 도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인프라와 일자리가 있는 핵심 도심으로만 사람이 몰리는 초양극화가 일어납니다. 한국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 외곽에서도 불 꺼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뒤 당신의 아파트는 롯본기 힐즈가 될까요? 아니면 다만 뉴타운이 될까요? 세 번째는 건설사의 위기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PF 부실, 그리고 중국의 헝다 사태. 이 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중국 1위 부동산 기업이었던 헝다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했을까요? 핵심은 선 분양의 함정입니다. 헝다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고객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A 아파트 판 돈으로 B 땅을 사고, B 아파트 판 돈으로 C 땅을 사고,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이자 문어발식 확장이었죠. 그러다 중국 정부가 대출 그만해 하고 돈줄을 죄자 3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만 남기고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 결과 중국 전역에 짓담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건설 시장도 살얼음판입니다. 우리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시 건물이 아니라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비는 오르고 미분양은 늘어납니다. 헝다처럼 빚으로 쌓아올린 탑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요? 천만에요. 지금은 공급을 할 체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데이터, 인구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2025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20만 명 수준입니다.
반면 이제 은퇴를 시작하고 집을 내놓아야 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68년에서 1974년생은 약 954만 명에 달합니다. 매년 은퇴자가 80만에서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매도 대기자는 80만 명인데 집을 사줄 미래의 매수자는 20만 명뿐입니다. 1대 4의 싸움. 이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앞에서 부동산 불패를 외치는 것은 신앙에 사탑습니다. 물론 서울 강남의 한강변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판교 같은 핵심지는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만 사면 벼락부자가 된다는 시대, 묻지마 청약의 시대는 데이터가 보여주듯 끝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오를까를 꿈꿀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이 하락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빚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 냉혹한 데이터의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폭탄을 떠안는 마지막 신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논편이었습니다.